17세기의 네덜란드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부르주아 계층들이 하나의 새로운 미술 애호가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진주귀걸이 소녀로 유명한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는요,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렘브란트가 스스로 이제 얼마나 고독했었는지를 표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루브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미술관 12번째 시간 루브르 편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화가들을 만나러 가보실 텐데요.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1648년에 가톨릭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선출되었던 이런 시민들과 군인과 그리고 부유한 이런 상인 계층들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곳이기도 하죠. 이 네덜란드 신생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모직물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청어 산업 등과 같이 이런 해외 무역을 가지고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때 당시에 새로운 경제적인 번영과 부흥과 함께 부르주아 계층들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되고요.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하나의 새로운 미술 애호가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역시나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미술의 황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전통적인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정물, 초상화, 풍경, 일상의 가정의 모습과 같은 이런 그림들이 네덜란드의 회화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 네덜란드에서 정말 인기를 얻었었던 게 바로 정물화인데요. 화병에 꽂혀있는 꽃의 모습 혹은 다양한 과일과 물고기와 같은 사치품, 음식, 부엌, 세간살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물건들의 정물화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모습들은요, 사실 단순하게 이 정물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과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이 물건으로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인기를 얻었었던 네덜란드의 주요 장르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던 장르화 혹은 풍속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술집의 모습, 집안의 부엌의 모습, 여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마당의 모습과 같은 일상과 밀접한 그림을 그렸던 작품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중 베르메르의 작품도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진주귀걸이 소녀로 유명한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는요, 본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런 중산계층의 삶과 가정생활 그리고 신뢰의 모습들을 묘사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사실 19세기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의 아버지는 실크 직조공으로 일을 했었고 여관을 운영하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트 딜러였었다고 해요. 다양한 엔잡을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컸던 이 베르메르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아트 딜러 길드에 가입을 하고 화가로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44세 사망을 하게 되는데 베르메르가 만들었던 작품의 수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사망할 때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총 작품 수는 45점.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은 36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품의 수도 적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 베르메르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작은 도시의 컬렉터가 이 작품들을 외부로 유통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알려지는 게 굉장히 늦어졌었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베르메르는 따로 스승도 없었고 자신이 키우고 있던 제자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 기록이 남지 않았었다고 하죠. 베르메르가 알려지게 된 거는 19세기에 와서야 이 베르메르의 존재와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게 됐는데요. 베르메르를 알리게 해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테오필 토레 부르거라는 인물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헤이그 미술관에서 베르메르의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부르거는 베르메르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직접 연구를 하게 되고 이 연구를 일반 대중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점점 알려지게 됐었다고 하고요.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베르메르의 작품들을 구입하게 되면서 더욱이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전쟁 이후에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이 베르메르가 죽을 때도 이 아내에게 엄청난 큰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모델이라든지 이런 장소, 아뜰리에를 구하지 못했던 베르메르가 이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은 이 천문학자라는 그림과 레이스 제작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베르메르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 인물들이자 같은 공간에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베르메르가 남긴 작품 중에 가장 독특한 주제의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천문학자가 천구의라고 하는 이 동그란 도구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약간 엉거주춤하게 의자에 일어나서 이 천구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천문학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구도의 다른 작품으로 같은 인물이 지리학자로 표현된 작품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베르메르의 작품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같은 구도의 모습을 여러 번 표현한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같은 주제로서 표현한 작품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만나실 수 있는 베르메르의 작품 두 번째 작품은요, 바로 이 레이스 제작자인데요. 베르메르가 좋아했던 색감 중에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레이스를 한 땀 한 땀 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그만한 이 작품은요,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정말 정교하게 그려진 이 그림 안에서 잘 보시면 주요한 인물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그 외에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지점에서는 좀 흐릿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베르메르가 작품을 그릴 때 페인트 층 아래에는 아무런 스케치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베르메르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알려진 이 렌즈 장치, 광학 장치를 사용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과 흐릿해지는 그런 효과를 잘 활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화가들은 광학 도구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었다고 하는데, 베르메르는 꽤 고급스러운 전문적인 이런 렌즈와 거울과 빛을 활용해서 작품을 그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죠. 스승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던 독학으로 그림을 표현했었던 베르메르의 작품들을 뒤로 하고 저희 조금 더 발걸음을 옮겨보시도록 할게요. 네덜란드의 정물화와 풍경화들을 지나시면요,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작품을 남긴 거장 렘브란트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수많은 자화상으로도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탐구했던 화가이고, 빛과 어둠을 아름답게 다루어서 작품을 만들어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렘브란트가 살아 생전에 그린 작품들은요, 약 400여 장의 회화, 유화 작품, 300여 점의 판화, 그리고 300점이 넘는 이 소묘, 데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초상화, 자화상, 풍경화, 우화 등의 정말 다양한 역사와 성서와 일상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담았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레이덴이라는 지역에서 제분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하는데요. 레이덴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3년간 현지의 화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야코프 반 스바넨부르크의 견습화가로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본인의 재능을 알게 되면서 점점 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렘브란트는 자신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미술상을 만나면서 조금씩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를 한 번에 유명 화가로 끌어올려준 작품이 있는데요. 툴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이라는 초상화 의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부학 강의실을 표현한 작품으로 툴프 의학 교수의 해부학 강의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고요. 사형에 처해진 시체를 활용해서 해부학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수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실 이 틸프 교수 자체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주변에 그려진 인물들은 유명인들이긴 했지만 사실 의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의사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부학 수업이라는 주제 자체는 이 렘브란트가 살아있던 시기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굉장히 전통성이 있는 주제였다고 해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면,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부학 강의에 참여해서 이 수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시체를 깊숙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즉각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요. 사실은 렘브란트는 명예욕과 이런 명성을 굉장히 추구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유명해지기 시작한 렘브란트에게 선자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레바르덴 시장의 딸이었던 사스키아를 소개받게 되면서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받아서 결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렘브란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부와 명성을 동시에 얻게 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명분 하에 다양한 작품들 그리고 소품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비싼 터번과 예복과 그리고 이런 소품으로서의 무기들, 모델들을 위한 의상들, 비단, 판화, 그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들였다고 하고요. 큰 저택 안에서 1층은 주거용으로, 그리고 2층은 이 렘브란트의 작업실로, 나머지 방들은 렘브란트가 모았던 수많은 수집품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뜰리에로 꾸며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사스키아와의 결혼 이후에 총 4명의 아이를 가졌고 낳았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이었던 티투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지만 부인이었던 사스키아 역시나 30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스키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아들 티투스와 그리고 렘브란트에게 남기게 되는데,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렘브란트가 재혼을 할 시 모든 유산을 잃게끔 작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스키아가 사망 이후에 렘브란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헤이레체 디르흐라는 여인을 유모이자 가정교사로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렘브란트는 20살의 연하 가정부였던 핸드리키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교사였던 헤이레체는 렘브란트를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헤이레체가 승소를 하게 되는데, 렘브란트는 이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렘브란트 역시나 헤이레체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헤이레체 같은 경우에는 사스키아가 아들에게 남겼던 보석을 전당포에 팔아넘겼다는 이유로 결국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던 핸드리키에와는 결국은 사스키아와의 유언 때문에 재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고요. 벌금과 위자료, 과도한 소비, 낭비벽과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점차 빚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천재성을 의심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야경이라는 작품이죠. 1642년에 이 렘브란트의 명성이 최고조였을 때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야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프란스 반닌 코크 대장과 북한 빌렘 반 로이텐부르그의 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정중앙에는 검은색 의상을 입고 붉은 장식띠를 두르고 있는 프란스 반닌 코크 대장의 모습과 그 뒤쪽으로 함께 행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민병대원들, 인물들을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대원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표현하고 모두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모습,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들을 표현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 속의 민병 대원들은 각자 모두 돈을 지불하고 얼굴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가려져 있고 누구는 잘 보인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이 렘브란트 스스로의 자화상을 숨겨놓기도 했는데요. 중간 뒤쪽으로 보시면 렘브란트가 거의 가려진 상태로 베레모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얼마나 고독했었는지를 표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루브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도살된 소라는 작품입니다. 곡간으로 보이는 이 공간 안에 도살된 소가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제거되고 가슴이 열려서 갈비뼈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이죠. 마치 정물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뒤쪽으로 잘 보시면 하녀로 보이는 인물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는 1640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렘브란트가 아이들이 줄줄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아내도 사망한 이후에 그린 작품으로서 마치 이 고독한 혹은 희생당한 이 예수의 모습과 같이 종교화처럼 표현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남아있는데요. 죽은 고깃 덩어리와 같은 인생의 부질없음을 표현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아름다운 이 모델들의 모습, 우아한 모델들의 모습들과는 새삼 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 중에 바로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아름다운 누드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다가 노파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절망에 빠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 자체는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었던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이 자신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녀를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데려와서 동침을 한 이후 그녀를 임신시켰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의 이 모습은 렘브란트가 그때 당시에 사스키아의 유언 때문에 재혼하지 못했었던 애인이었던 핸드리키에를 표현한 작품이지 않을까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전생에 걸쳐서 그때그때 그 시기를 마치 저희가 일기를 쓰듯이 시각적인 일기로서 자화상으로 남겨두게 되는데요. 렘브란트가 스스로 자화상으로 남긴 작품은 약 90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요, 아들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기에 역시나 렘브란트 역시나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아들 옆 빈민가의 묘주에 묻히게 되면서 어떠한 공식적인 부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묘지조차 지금은 사라져 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루브르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루브르를 산책해 보셨는데요. 저희가 가보지 못했던 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남아 있어요. 저도 아직 다 보지 못한 곳이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집트 관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관 이런 다양한 관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밤의 미술관 가이드 샤이니 타이거 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